늦은 밤 책 읽어주는 남자 리더 준원입니다. 마지막 잎새. 워싱턴 스퀘어 서쪽에는 길이 이리저리 얽히며 뻗어나가 조각조각 끊어져 있는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이곳의 길들은 기묘하게 경사지고 굽어 있어 한두 번씩 제길과 교차하고 있다. 예전에 어떤 예술가는 이곳에 요긴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물감, 종이, 캔버스 대금을 받으러 온 수구먼이 이 길로 들어서면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길을 헤매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닌가? 그 때문에 예술가들은 북향 창문과 18세기 박공지붕, 그리고 네덜란드식 다락방에 값싼 셋집을 찾아 진기하고 예스러운 그리니치 빌리지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6번가에서 백람 머그잔과 채핑 디쉬를 가져왔고 그들의 촌락을 구성했다. 나지막한 3층짜리 벽돌집 꼭대기에 수와 존 씨의 화실이 있었다. 존 씨는 존 안나의 애칭이었다. 한 명은 메인주, 다른 한 명은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두 사람은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만났는데 예술과 치커리 샐러드, 그리고 비쇼풍 옷소매에 대한 취향이 서로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맞아서 함께 화실을 쓰게 되었다. 그때가 지난 5월이었다. 11월이 된 지금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차갑고 보이지 않는 이방인이 이 촌락을 배회하며 얼음 같은 차가운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건드리고 다녔다. 동쪽 지역에서 이 파괴자는 수십 명씩 희생자들을 감염시키며 성큼성큼 다가왔지만 좁고 이끼 낀 플레이스의 미로 속에서 발길을 늦추었다. 미스터 페렴은 소위 신사도를 갖춘 예의 바른 노신사는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의 산들바람 속에 자란 작고 깡마른 여자는 피 묻은 주먹에 숨결이 거친 이 노인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존 씨를 덮쳤다. 그녀는 페인트 칠한 철제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서 네덜란드풍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옆집의 벽돌로 쌓은 텅 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바쁜 의사는 덥수룩한 회색 눈썹을 찡긋거리며 술을 복도로 불러냈다. 저 아가씨가 나을 가능성은 글쎄 열애하나요? 의사가 체온계를 흔들어 수은을 털어내리며 말했다. 그나마도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해요. 지금처럼 장의사만 기다린다면 어떤 처방도 효과가 없지. 가엾은 당신 친구는 자신이 낫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마음 쓰는 일이 뭐 없을까? 저 친구는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어 했어요. 수가 말했다. 그림? 에이, 무언가 마음을 쏟을 만한 게 없느냐고. 예를 들면 남자라든지. 남자요? 수가 의외라는 듯이 말했다. 남자가 도움이... 아니요, 선생님, 그런 남자는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요. 의사가 말했다. 지금처럼 내가 의학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보겠소. 하지만 환자들이 자신의 장례식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한다면 난 약효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봐요. 만일 저 아가씨가 이번 겨울에 새로 유행할 외투 소매가 궁금해 당신에게 물어보게 만든다면 살아날 가능성은 열에 하나가 아니라 5에 하나 정도 될 거라고 내 약속하리다. 의사가 돌아간 뒤 수는 작업실로 들어가 일본제 냅킨이 다 헤어지도록 울었다. 그러고는 화판을 들고 휘파람으로 흥겨운 노래를 불며 활기차게 존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존 씨는 침대보에 주름 하나 만들지 않은 채 얼굴을 창문 쪽으로 향하고 누워 있었다. 수는 그녀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휘파람을 멈췄다. 수는 화판을 놓고 펜과 잉크로 잡지 연재 소설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소설가들이 문학의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기고하는 잡지 연재 소설에 젊은 화가들은 사파를 그려 자신의 길을 닦아나가곤 했다.
수는 소설 주인공인 아이다호 카우보이의 우아한 승마 바지와 외알 안경을 그리고 있다가 몇 번인가 되풀이해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소리를 들었다. 수는 얼른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존 씨는 눈을 또렷이 뜨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숫자를 세고 있었다. 그것도 거꾸로. 12. 그러더니 잠시 후 말했다. 11. 19. 그러더니 8, 7을 거의 동시에 세웠다. 수는 창밖을 유심히 내다보았다. 뭘 세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황량하고 쓸쓸한 마당과 6미터쯤 떨어진 곳에 벽돌집의 텅 빈 벽밖에 보이지 않았다. 뿌리가 썩고 말라 비틀어진 늙은 담쟁이 덩굴이 벽을 반쯤 타고 올라가 있었다. 가을의 차가운 입김에 시달린 담쟁이 덩굴만이 잎을 거의 다 떨어뜨려 앙상해진 채 허물어져 가는 낡은 벽에 매달려 있었다. 뭘 세고 있는 거니? 수가 물었다. 6. 존 씨가 속삭이듯 말했다. 이젠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 3일 전에는 거의 100개는 있었거든. 새느라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아. 저기 또 하나 떨어지네. 이제 5개 남았어. 뭐가 5이니 존 씨? 나뭇잎 말이야. 담쟁이 줄기에 붙은 나뭇잎.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면 나도 가겠지. 난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가 너에게 말하지 않던?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들어본 적 없어. 수는 일부러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마른 담쟁이 동물 잎사귀랑 내가 낳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니? 그리고 넌 저 담쟁이를 아주 좋아했잖아. 이 철부지 아가씨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 그만둬. 의사가 오늘 아침에 말하길 내가 곧 완쾌 될 확률은, 그러니까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10중 8구랬어. 그러니까 뉴욕에서 전차를 타거나 걸어갈 때 새로운 건물을 지나치게 될 확률만큼이나 높은 거야. 이제 수프 좀 마셔봐. 난 다시 그림을 그려서 그걸 편집자한테 팔아가지고 우리 아픈 철부지에게 포도주도 사주고 식성 좋은 나는 돼지고기도 사 먹어야겠다. 포도주는 더 살 필요 없어. 존 씨가 시선을 창밖에 고정시킨 채 말했다. 또 하나가 떨어지네. 아니, 난 수프도 필요 없어. 이제 내 입밖에 안 남았네.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럼 나도 가는 거야. 예, 존 씨. 수는 그녀에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 눈 딱 감고 창밖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지 않겠니? 내일까지 그림을 넘겨야 해. 그림 때문에 빛이 필요하지만 않았어도 벌써 커튼을 내려버렸을 거야. 다른 방에 가서 그릴 순 없어? 존 씨가 차갑게 물었다. 내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래. 수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저 바보 같은 담쟁이 잎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림을 다 그리는 대로 말해줘. 존 씨는 눈을 감으며 쓰러진 조각상처럼 창백한 모습으로 꼼짝없이 누워 말했다.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이젠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생각하는 것도 지쳤고. 전부 다 내려놓고 아래로 떠내려가고 싶어. 저 가엾고 지친 나뭇잎처럼. 잠을 좀 자보렴. 수가 말했다. 난 배엄한 할아버지에게 은둔한 늙은 광부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야겠어. 1분도 안 걸릴 거야. 내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있어. 배엄한 영감은 두 사람의 화실 아래 1층에 사는 화가였다. 그는 60살이 넘었으며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같은 수염이 사티로스 같은 머리에서부터 악동 같은 몸으로 곱슬곱슬 감겨 내려왔다. 배엄한은 실패한 화가였다. 40년이 넘도록 붓을 들어왔지만
위대한 예술가의 옷자락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걸작을 그리려 했지만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따금 광고나 상업용으로 쓰일 서투른 그림만 그렸을 뿐 그 이외에는 몇 년 동안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았다. 전문적인 모델을 고용할 돈이 없는 이 마을의 젊은 화가들을 위해 모델을 서주고 푼돈을 벌었다. 그는 진을 과하게 마시면서 언젠가 걸작을 그리겠노라 말하곤 했다. 이외에 그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를 심하게 나무라는 다혈질이었으며 자신을 위층 화실에 있는 젊은 두 예술가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경비견이라 여겼다. 수가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 그는 진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걸작의 첫 번째 획이 그어지기를 25년간 기다려온 빈 캔버스가 이젤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존 씨의 망상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녀가 세상에 대한 애착이 더 약해지면 정말 가볍고 허약해져서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가버릴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눈이 빨개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베어만 노인은 그런 바보 같은 상상이 어디 있냐고 버럭 소리쳤다. 젠장. 독일어 발음이 섞인 꼬부라진 혀로 그가 외쳤다. 아니 망할 놈의 덩굴에서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죽겠다는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말은 세상에 처음 들어보네. 안 할래. 자네 그 바보 같은 은둔자 모델 노릇은 안 한다고. 왜 존 씨가 그런 생각하도록 그냥 놔뒀어? 불쌍한 존 씨. 존 씨가 많이 아프고 약해졌어요. 수가 말했다. 그리고 열 때문에 마음도 병들었는지 이상한 망상만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베어만 할아버지. 내키지 않다면 저를 위해 모델을 해주시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전 할아버지를 매정한 수다쟁이 노인네라 생각할 거예요. 너도 별 수 없는 여자로구나. 베어만이 소리쳤다. 누가 안 한다고 그랬어? 가자고. 같이 가자고. 난 이미 30분 전부터 포즈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려 했어. 젠장. 여기는 존 씨처럼 착한 사람이 병들어 누워있을 곳이 못 돼. 조만간 내가 걸작을 그리면 우리 모두 여기를 떠나는 거야.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존 씨는 자고 있었다. 수는 창문 가리개를 창턱까지 끌어내리고 베어만에게 다른 방으로 가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창밖으로 담쟁이 덩굴을 근심스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잠시 동안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차가운 비가 눈과 섞여 계속 내리고 있었다. 낡은 푸른색 셔츠를 입은 베어만은 바위 대신 큰 냄비를 엎어놓고 그 위에 은둔자 광부처럼 앉았다. 다음날 수가 1시간쯤 잠들었다 깨어났을 때 존 씨는 눈을 크게 뜨고 멍한 시선을 내려진 녹색 커튼에 고정하고 있었다. 커튼 좀 걷어줘. 창밖을 보고 싶어. 속삭이듯 그녀가 요구했다. 지칠 대로 지친 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어라? 사나운 비바람이 밤새 몰아쳤는데도 담쟁이 잎 하나가 아직도 벽돌벽에 붙어 있었다. 덩굴에 남은 마지막 잎이었다. 잎자루 부분에는 아직 진한 초록빛이 남아 있었지만 톱니 같은 가장자리가 시들고 약해져 누렇게 변해버린 잎이 땅에서 6m쯤 높이의 가지에 꿋꿋이 버티고 있었다. 마지막 잎이야. 존 씨가 말했다. 지난밤에 분명 떨어질 줄 알았어. 바람 소리를 들었거든. 아마 오늘은 떨어질 테고 그러면 나도 따라 죽게 되겠지. 예, 제발. 수는 지친 얼굴을 베개 쪽으로 숙이며 말했다. 날 좀 생각해줘. 내 자신이 생각하지 않을 거라면 나는 어떡하라고. 하지만 존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미지의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영혼이다. 그녀를 우정 그리고 이 세상에 묶어주었던 끈이 하나둘 풀리면서
망상은 더욱 강하게 그녀를 사로잡는 듯했다. 날이 저물어 땅거미가 졌는데도 외로운 담쟁이 잎은 벽에 붙은 줄기에 매달려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북풍은 다시 몰아쳤고 비는 창문을 두드리며 네덜란드식 처마 아래로 후드득 떨어졌다. 날이 밝자마자 존 씨는 커튼을 올려달라고 득달같이 요구했다. 그런데 담쟁이 잎은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존 씨는 누운 채 오랫동안 그 잎을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가스 스토브 위에 치킨 수프를 적고 있던 수를 불렀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수. 존 씨가 말했다.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보여주려고 마지막 잎사귀가 저게 남아있는 것 같아. 죽고 싶어 하는 건 죄지. 이제 수프 조금만 갖다 줘. 포트와인 조금 넣어서 우유도 같이. 그리고 아니다. 손꼽을 먼저 갖다 주고 뒤에 베개를 받쳐줘. 앉아서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게. 1시간 뒤에 그녀가 말했다. 수,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어. 오후가 되자 의사가 왔고 진료가 끝나자 수는 배웅하는 척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이제 가능성이 반반이오. 의사가 수의 가늘고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간호만 잘해주면 나을 수 있겠어. 이제 나는 아래층에 다른 환자를 보러 가야겠군. 이름이 베어만이라고 하던가? 아마도 화가일 거야. 그 사람도 폐렴이래. 약한 노인인데다 급성이지.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 편안하게 해주려고 입원시킬 생각이네. 이튿날 의사는 수에게 말했다. 이제 고비는 넘겼어. 당신들이 이겼어. 영양 보충하고 잘 쉬기만 하면 될 거요. 그날 오후 수는 침대로 다가가 쓸모없는 새파란 양모 어깨덮개를 흐뭇하게 뜨고 있는 존 씨를 베개와 함께 한 팔로 감싸 안았다. 내게 할 말이 있어, 귀여운 아가씨. 그녀가 말했다. 오늘 베어만 할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병을 얻은 지 고작 이틀 만이야. 병이 난 첫날 아침 아래층 방에서 아파 어쩔 줄 몰라 하는 할아버지를 관리인이 발견했대. 신발과 옷은 흠뻑 젖어 얼음처럼 차갑더래. 그렇게 날씨가 사납던 밤에 어딜 다녀오셨는지 알 수 없었지. 그런데 불 켜진 랜턴, 늘 있던 곳에서 끌고 온 사다리, 그리고 붓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이 뒤섞인 팔레트를 발견했대. 그런데 얘 창밖에 마지막 담쟁이 풀 봐. 바람이 불어도 팔랑거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았니? 존씨, 저건 베어만 할아버지 걸작이야. 할아버지는 마지막 잎이 떨어지던 밤에 저걸 그려놓으신 거야.